네, 안녕하세요. 2022 젊은 작가 포럼 5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대산문화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2022 젊은 작가 포럼 마지막 섹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이번 포럼의 키워드인 코로나, 노동, 몸, 책,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여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젊은 작가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키워드죠. 여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테마가 이 5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건 좀 이견들이 있었고, 좀 논의를 하는 시간들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가지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이 오늘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그 한쪽에서는 역사소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요즘은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지 않으면 거의 소설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설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역사적 소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 2가지가 같은 시기에 이야기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역사소설은 저물어가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역사소설들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여성 서사들을 돌이켜보면 다시 보고 다르게 보고, 뭐 선후 관계를 먼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시 봄으로써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기 위해서 다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여성 서사 그리고 역사 소설, 이 2가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길 텐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인사 먼저 나눌게요. 네, 임소라 작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임솔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지금 플로어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 많이 만나고 싶었던 작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던 시간도 길었던 것 같고, 근황에 대한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약간 어떤 상황에 좀 제압당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활은 계속되고 다 책도 내고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또 책을 낸 이후의 풍경들이라든지 섬세한 이야기들은 또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늘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건가요? 최은영 작가님 먼저 하셔도 좋고. 네. 전 거의 그냥 집에서 지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전업 작가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5, 6개월 뒤면 다시 다른 일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면 다 바이러스가 지나갈 줄 알았고요. 근데 지나가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 글만 쓰고 집에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일생 동안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낸 시점이 그냥 그때로 다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정말 책 내고 글 쓰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책 내고 글 쓰고 계속 이렇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작가님들처럼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글을 마감이 있을 때 또 쓰기도 하고 뭐 쓰려고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집에만 있다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쩐지 거기서 또 더 연대감이 느껴지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 멀지 않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발제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역사와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묶이는 이 지점에서 이제 참여를 제안받으셨을 때 좀 어떤 고민들 속에서 수락을 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랑 눈이 잘 마주쳐지는 은영 작가님. 저는 워낙에 말주변이 없고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꼭 말실수를 하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계속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나와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용기를 내셨던 걸 저는 일단 글을 먼저 받았는데 이따 글을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뭔가 이 짧은 말이지만 그 짧은 말 조금 더 그 와닿는 방식으로 그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정현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등단작부터 약간 좀 거대한 역사적 그 진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소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역사 소설에 대해서 저에게 어디 행사만 가면 다 물어보세요. 마치 역사 소설의 데모처럼. 그래서 약간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런 이야기가 더 다른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다양하게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반갑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취지문을 먼저 봤는데요. 취지문에 한쪽에서는 역사소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역사소설이 지금보다 많은 때가 언제인가 하는 얘기를 한다는 내용의 문장을 보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여성이 주인공인 역사소설을 이보다 더 많이 읽은 적이 없었구나.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것을 역사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읽었구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과연 나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쓴 소설들도 역사소설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종류의 질문? 내가 쓴 건 역사소설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역사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안을 받고 어느 정도 다들 머뭇거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머뭇거림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머뭇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역사소설을 한번 조사를 한 적, 역사소설을 조사했다기보다는 그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한 10년치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과거 80년대, 90년대 익숙했던
했던 어떤 역사 소설의 형태들의 소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아마 독자층의 변화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제가 보기엔 역사 소설인 것 같은데 증언 소설 뭐 굉장히 다른 이름들로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임소라 작가님 발표문부터 같이 읽고 들은 다음에 얘기 좀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네, 발제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음에 다가가기. 2017년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가 있어요. 왜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마가 저에게만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이모의 삶을 듣고 나서 왜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게만 그 연유를 설명해준 이유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해요. 친동생이 어째서 아프게 되었는지, 어떤 폭력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었는지, 그 앞에서 모두가 얼마나 무방비했는지,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이 이야기를 제게 전달해야 한다고 엄마는 느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이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야기가 더 길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글이었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 지아련에 대한 이야기 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짧은 글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소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배경에 대한 글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잠복기에 대한 이야기 좀 인상적이었고 이것은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시차를 두고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 그 시기에 대해서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이제 그 공간을 굉장히 침묵의 시간으로 보는 건데 그 잠복기라고 보는 건 그 시간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발병의 순간, 잠복기가 끝나고 뭔가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임소라 작가님 소설집이기도 했던 눈과 사람과 눈사람 역시 제 기억에는 이제 그 무렵에 같이 나왔었던 목소리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지금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 보는 그 시기 어떤 목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말하자면 발병의 그 순간들에 대한 얘기 좀 궁금합니다. 쓰는 사람마다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안에 있던 그러니까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제 힘으로 터져 나온 거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처음 느낀 감정은 반가움이었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소설이 써질 때 뭐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뭐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엄마를 떠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 얘기보다는 나의 얘기처럼 남의 얘기가 들릴 때 기다려온 줄도 몰랐던 하지만 기다려왔던 얘기가 오는 것 같은 반가움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반가움이 어떤 부끄러움과 부채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두 종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다른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말하고 있는 느낌? 거기서 오는 부채감이었고 두 번째는
제 안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가 제가 말하자면 묻어둔 셈인데 그 묻어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보지 않고 지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느낌에서 오는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쓰다 보니 다른 감정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잠복기가 말을 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얘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였거든요. 여기 눈과 사람과 눈사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소설을 쓸 때 같은 것을 느꼈어요. 소설은 픽션이니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자 지금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지지만 사실은 말해지지 않은 얘기가 여전히 너무 많고 사람마다 말하지 않고 쓰지 못한 잠복기가 있는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게 말해졌고 어떤 게 말해지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못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의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만약 건물이라면 정문을 찾다가 후문도 찾다가 창문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계속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 그 맴돌게 되는 과정이 소설을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르게 쓰게 한다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라 작가님의 이 낭독을 들으면서 작가님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어떤 역사성의 세 축이라면 그 억압의 3단계 세 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화자,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청자, 그리고 시대. 근데 대체로 발화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대답의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답을 그 청자, 그 화자에게만 굉장히 집중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청자가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청자의 대답에는 그 시대의 질문이 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채로 질문이 좀 편향되어서 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그 세 개의 축이 이 글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가님의 소설, 그리고 작가님이 사람을 보거나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에도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한정현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은 이 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읽으셨는지, 네, 읽으면서 좀 궁금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건 없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의 또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뭐 국가폭력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피해자분들이 저의 경우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는 그 침묵을 하나의 대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소설 초반에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정당한 소설적 언어일까 스스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뒤에 발표문 뒤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 다른 공감의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그 오카마리 그 글을 인용을 하셔서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끝을 내셨는데,
저는 그 다른 공감의 언어를, 작가님만의 다른 공감의 언어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다른 공감의 언어를 침묵이라고 요즘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작가님만의 어떤 다른 공감의 언어는 어떤 것일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려고 써놨던 건데 네. 저한테는 다른 공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내 할 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조금밖에 담기질 않네?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 속 인물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만든 인물이지만 제가 제목이 뻔한 세상에 아주 평범한 말투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과 대립각을 이루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과 대립각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그 인물을 악인으로 설정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인물이 저한테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냥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가치관을 너무 뒤흔드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건 소설 속 인물이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 제가 그 말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다른 공감인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것이, 그 인물의 말을 들으려면 저는 소설을 거의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설이란 을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애초에 내 계획들, 이 소설에 대한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어떤 장면들을 다 버려야 겨우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받아 적는 것만으로는 또 소설이 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동시에 작가로서의 저를 삭제하지 않아야만 소설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되게 팽팽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끈질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대화가 좀 제가 상상 못했던 자리로 소설을 끌고 가는데, 그것이 나중에야 생각해보면 상상 못했던 자리가 상상력의 자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었고요. 저도 마지막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이모와 혈육일 뿐 이모가 아니다. 내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다. 완벽한 이해도 공감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들이 적어가는 소설은 원래 그것을 겪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쓴다 하여도 그것은 이모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쓰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 저도 항상 글을 쓸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제가 저랑 가까운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 이런 거 쓸 때마다 저는 약간 소설로는 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창작을 할 때가 온다면 유의하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모의 이야기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꼭 써달라고 부탁을 하긴 하셨는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도저히 저의 언어로 어떻게 담을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그걸 잘 담을 수 있을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간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정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공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셨던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얘기가, 저는 그 초파리 돌보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의 고민의 흔적들, 그리고 그 고민이 어디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초파리 돌보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 있고 엄마가 있죠. 원영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있는데 그 초파리 실험동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이 엄마의 변화를 신체적으로 이제 계속 쇠약해져가는 엄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의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산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산재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닐까? 어떤 구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실험동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초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네. 그 초파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나 보면, 시작할 때는 원영은 초파리를 좋아했다라고 시작하고, 끝날 때 원영은 행복하다 라고 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 혹은 한 사람의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려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어떤 개입의 의지가 가장 멀리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 거리감이 잘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잡지에 발표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저는 빨리 본 편에 속할 텐데, 그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원영의 이야기에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소설을 좀 퇴고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거. 근데 그걸로 상을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물러난 자리에서 그 물러남의 의미를 또 사람들 문학을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발제문에 화자와 청자와 시대, 이 세 가지가 이야기를 저지하지 않아야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화자와 청자와 시대가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해방하는 방식으로 있는 그런 순간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야기는 정확히 전달되는 순간보다는 자기 맘대로 여기서 저기서 왜곡되거나 바뀌면서 전달되고 있을 때가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대의 격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뒤늦게 도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모 얘기를 했는데, 뭐 이모 얘기가 저한테 왔다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어떤 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무슨 얘기인지 아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파면 팔수록, 그 얘기를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이야기를 내 맘대로 곡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곡해에
왜곡의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다 왜곡하고 있고 왜곡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의 역사라는 게 사실 그 왜곡의 역사이기도 해서 왜곡되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초파리 돌보기는 결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결말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해 놨는데도 그 결말이 써지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순전히 의지로 소설이, 그리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자기 주관,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흔쾌히 버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고, 그건 역시 생명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쓰면서도 이것까지도 어떤 나의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둘 수 있는 결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왜곡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그 임소라 작가님의 작품에서 앞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청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청자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각종 화자들, 서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화자들의 버금간 혹은 어쩌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그 기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정현 작가님의 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소설에 대한 그 통시적인 관점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던 글인데, 같이 재밌게 들어보시죠. 네, 저는 사실 취지문에만 너무 집중해서 글을 쓴 것 같은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수자의 역사, 그 숨겨진 계보. 저는 한국인들이 역사소설에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대학원처럼. 그래서 우선은 폼박하게나마 60년대 이후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대략적 계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소설은 7, 8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장르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이 장르가 그닥 환영받지 못하게 된 데에는 개인의 내면을 다룬 작품들이 주로 문단 안에서 활발히 논의된 측면도 있었으나 여러 시대적, 사회적 맥락 또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문학사적으로 역사소설은 군사 독재 시기 신문 연재를 시작점으로 크게 유행한 장르의 일환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발표 같다고 시작하셨는데 대학원에서 발표 듣는 기분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역사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좁은 의미, 이게 오해를 포함한 굉장히 편협한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념을 중심으로 작동됐었던 그 전제된 개념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 위에서 역사 소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그 위에서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서사가 분기하고 있죠. 개인사, 미시사, 문화사의 방법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들으면서 생각난 건, 어찌됐건 배제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되고 싶은 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역사가 되어야 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 승인이라는 건 또 어쨌든 기존의 역사 개념에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방식에서 역사가 되는 소설이라는 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지점에서 좀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지만, 네, 고민하셨던 것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질문지를 받기 전에 사실 최근에 나온 소설의 작가의 말에 거의 이런 답변과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캡처해 왔는데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걸 보고 뒤에 답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면서 저는 미시사나 개인사나 문화사,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사 공부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시선에. 그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정해진 그 역사라고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것만이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건들의 틈에 사실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틈하고 틈 사이에, 언어랑 언어 사이에 많은 행간이 있는 것처럼 이면이 존재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알게 해줬던 것 같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건 저 되게 많이 말했던 것이긴 한데, 제가 문화사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70년대 스트리킹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속옷까지 탈의를 하고 이렇게 거리를 달리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없는 게 됐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옷 더미 사진만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적인 역사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문화사적으로나 혹은 이 참여했던 당사자의 개인사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은 단지 그 여성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에 반발해서 그거 돈 주는 것 자체도 고마워하지 않고 뭔가 거기 어떤 표현에 의하면 좀 대바라진 그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문화사적이나 미시사, 개인사적, 그리고 구술증언 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들이 존재를 하고, 그 시대가 새마을운동으로 경제가 부흥한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갈리고 없어진 시대라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실제 이게 제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술사의 어떤 역사적 가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소설을 읽으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 인류학에서는 뭐 너무나도 이제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 방식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거, 그러니까 실제 하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봤었는데, 이제 폭력적인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세계관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잖아요. 선택이 있고 선택에 따르는 필수적인 어떤 배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떤 폭력을
재현하고 어떤 폭력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 시기를 본다면 그때는 증폭의 세계관을 긍정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게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배제되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그것이 다 공존해도 괜찮은 것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 위에서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임소라 작가님 혹시 있으세요? 네. 들으면서 그 지금 90년대 여성 소설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들을 읽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분명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은 소설이었는데 다르게 얘기됐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기억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읽으셨어요. 그랬는데 발제문에 적혀 있었는데 안 읽으셨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다만 역사적 왜곡과 상상력은 다른 것이기에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문장이 발제문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연구자적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지 작은 거라도 사례를 하나 정도 알려주시면 소설 쓸 때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연구자적 입장이라고 이렇게 애써 돌려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역사적 왜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되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역사라는 하나의 그 연구 장르, 학문 장르가 있고 문학이란 장르가 있어서 장르적으로 굉장히 문법이 다른데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우려 차원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 같이, 그러니까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말 그대로 저도 조심하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면. 근데 과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소설가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문장을 썼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소설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네. 가끔 소설가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거에 이제 우리 흔히 역사 소설 하면 떠오르는 그러면 어쨌든 분단과 군사 정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남겼었던 그 시대적 트라우마가 뭔가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라진 이야기이거나 그 영역의 영향을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모두가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쓸 때 그 이야기의 팩트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유튜브에도 댓글이 하나 있었고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이 방송을 보면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을 봐도 좀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에게 경험하지 않았던 것, 나와 다른 연령, 성별, 타자를 쓸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쓰시는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혹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쓰시는지 이거는 세 분이 다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야기를 쓸 때는 머리로 생각하고 쓰지 않는 편이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 리듬에 몸을 맡겨서
그냥 쭉 쓰는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거를 고칠 때, 다 쓰고 나서 고칠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면 좀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쓸 때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하면 좀 쓰는 그 뭐랄까 그 에너지에 좀 방해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쓸 때는 그냥 최대한 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제 상상력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 쓸 때 자료를 안 찾아본다고 최은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쓰기 전에 많은 것을 찾아봅니다. 언젠가 병원이 배경이어서 어떤 수술과 관련한 장면을 써야 했는데, 한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을 읽고 그 소설을 썼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정작 소설 안에 들어간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렇게 많이 찾아보면 한두 문장씩은 건지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닌 세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한정현 작가님 소설 읽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쿤데라가 했던 말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예술산, 뭐 역사에 대한 복수로서의 문학사, 소설사.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시사 혹은 어떤 주류의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복수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쓰고 다시 쓰면서 다시 다르게 보고, 이런 것들이 한정현 작가님 소설에서 좀 변주되는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그런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책을 쓰고 그러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인 어떤 과거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좀 탈각된 소설들, 혹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소설들 좀 있다면 혹시 그런 소설 기억하시는 작품 있는지? 제가 최근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공선옥 작가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냥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재밌는 소설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목마른 계절이었나? 아무튼 책으로 안 묶인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 창비에서 어떤 나온 앤솔로지에만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여성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하고 계속 고뇌하고 막 그 앞에 있는 술집에 이제 가서 그 술집 여종업원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여성 엘리트가 그 뭐 어떤 학생 운동을 했던 여성 엘리트가 혼자 이제 지금 되게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거기 이혼했던 여성들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술집 마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술집 마담 분과 거기 성판매 여성분과 또 그 여성분이 낳은 아이까지 해서 이제 4명의 여자가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미 그게 거의 2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그런 소설이 나왔다는 게 전 좀 되게 흥미롭고 조금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왜 이런 소설이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임소라 작가님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 그 지아련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지아련의 소설을 읽으면 그 우리 식민지 시기의 지식인이었고, 하지만 그 여성 가부장제라는 어떤 큰 힘 아래에서 또 살아가는 여성이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정체성 안에서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고들 지금은 분석하지만, 사실상 그런 측면들이 거의 다 배제된 채로 소설들이 읽혔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작품들도 읽혀지는 방식들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진실을 추적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탐정소설, 탐정이라는 인물 모티프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좀 기록하고 보관하는 어떤 재구성을 하고 하는 인물로서 기록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지점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한정현 작가님 생각하는 어떤 소설가
소설의 역할 혹은 소설가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탐정과 기록자라는 그 지점에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역사와 소설, 여성서사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역사라는 게 공적인 역사를 부인하진 않지만 공적인 역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고, 탐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 뒤에 나온 소설에서 나왔지만 한국에서도 원래 탐정이 있었더라고요. 워낙에 공적인 법이 미 군정기 때 있다가 사라진 건데 엉망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그 탐정 소설을 역사 소설의 한 방식으로 가져왔던 이유는 탐정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적인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공적인 제도 바깥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해결하고 기록하고 추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소설가라는 것이 인간이 뿌려놓은 언어 바깥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바깥의 언어도 소환해내는 게 소설가의 좀 약간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탐정의 의미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탐정의 의미와 제가 생각했던 소설의 의미가 좀 맞물렸던 것 같고, 더불어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역사의 의미와 좀 맞물려지면서 좀 이 방식을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무거운 어떤 역사를 캐어 나간다기보다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좀 다른 무게와 접근하는 각도로 보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소수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늘 품게 되는 작품들이어서 늘 기대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어서 최은영 작가님 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이야기하며 역사는 권력을 지닌 이들에 의해 기록된다. 5,000년도 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역사의 서술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여성들은 남성 역사가들의 서술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존재했지 역사를 증언하고 탐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역사서를 통해 여성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법과 관습이 무엇이었는지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나는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삶이 궁금했다.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서 호기심이 발생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와 또 할머니의 삶이 내면화한 가치들이 그 나에게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또 무엇인지, 이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할머니의 시간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느꼈던 건, 삶과 역사가 구분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삶을 어떤 가부장제에 복무했었던 어떤 삶의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할머니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역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와 의지 아닌 것을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로 계속 이어져 오는 데에서 느끼는 혼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혼란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 밝은 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간을 연결해주는 건 이제 고통이고, 그 고통이 연결되는 어떤 것으로 그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마 그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 의뢰에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한 고통을 그 위로 연결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 혹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어떤 고통의 내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봉착한 문제들을 좀 타개해 나가고자 했던 그 과정의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통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단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역사에서 온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는데 뭔가 내가 슬프고 아프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금기시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수치심 같은 것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내 고통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거고 올바르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나는 수치스럽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갔던 것 같고 또 어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떠놓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떳떳하지 않은 일이고 내가 계속해서 강하지 못했고 약해서 그래서 난 이걸 감추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고통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나 이런 고통을 겪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할머니도 이런 고통을 겪었어라고 말한다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우리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런 폭력을 줬던 역사 안에서는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말한다. 그건 그냥 우리는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살다 보면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이물감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비슷하게 있다. 혹은 뭐 그 어떤 것으로 부르든 근데 그게 그 이물감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두 분 작가님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소라 작가님 어떠셨어요? 발제문에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곱씹어 봤지만 대답을 듣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대답을 들을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해봤구나. 그냥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이었던 거죠.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여성으로서 겪은 많은 일들이 내가 세상에 없던 시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은 밤 혹은 소설을 쓰면서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이 이해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소설을 쓰다가 고민되었던 것 중에 소설을 다 쓴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오해나 고민도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아주 작은 것도 저는 소설로 쓰지 않았지만 밝은 밤을 쓸 때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에 엄마 사실은 엄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얘기했던 건 나 대사로 다 썼어 이랬더니 엄마가 상관없어 이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 적나라한 대사를 썼어야 됐나?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써야지. 왜냐하면 나는 그때 그걸 너무 쓰고 싶었고 내가 대체 언제까지 나보다 엄마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엄마라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 본인이 했던 얘기가 막 그 안에 다 이렇게 대사로 들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저는 이 발제문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일단 저 약간 되게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항상 인물에 대해서 뭔가 배려한다는 느낌이 작가가 배려하고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 인물들이 되게 따뜻하고 애정이 있는 시선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발제문에서도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엄마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근데 사실 그거 말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최은영 작가님 소설이 말할 기회를 주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약간 최은영 작가님 소설을 보면서 좀 뭔가 적어도 나는 이 소설 혹은 이 소설의 관계 안에서는 좀 안전하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했을 때 뭔가 말하게 해주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그 최은영 작가님한테 궁금했던 점이 혹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최은영 작가님 소설 안에서 어떤 관계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근데 혹시 인물들을 만드실 때 혹시 이렇게만은 안 해야지 혹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뭐 혹시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바라는 바인데 저는 많은 인물들을 비참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비참하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비참하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가 저에 대해서 쓰면서 저를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대상으로 그냥 타자화시켜서 쓴다면 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진실과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의 진실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려내지는 말아야지라고 항상 생각은 하지만 쓰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 밝은 밤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의 연대 그래서 고통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서 임소라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듣는 사람의 역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인데 사라진 역사이죠. 기록되지 않은 역사인데 그것이 다시 몸을 가지고 발현하는 건 듣는 사람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듣고 싶은 사람의 열렬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발화가 되고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통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바뀌고 그 바뀜에는 어떤 회복에 대한 되게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혹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만으로 이 인물이 회복되는 것 같은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그 책 소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능한 다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최은영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은영 작가님을 사랑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독자분이십니다. 작가님 작품을 읽다 보면 한국 현대문학사의 어떤 작가들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직접 언급도 수차례 하셨지만 뭐 박완서 작가, 오정희 작가, 은희경 작가를 비롯해서 동시대 황정은 작가님의 글쓰기가 작가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굴절되어서 각게 또 다르게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받으셨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하셨고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계보, 난 여기 있다, 이거까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셨나요? 이거는 전 제가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최은영은 2022년에 어디에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전 지금의 저로서는 제가 어디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뭐를 쓴다고 A라는 걸 쓴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A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시대마다 저를 해석해 주는 분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박완 선생님이나 뭐 은희경 선생님, 황정은 작가님 모두 다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님들이고 제가 그냥 좋아했어요. 읽는 거를. 예. 참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특징은 그냥 제가 읽었을 때 확 빠져들어가지고 완전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었던 작가님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 자신도 많이 발견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아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 제가 문학 연구자처럼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제 안에 흡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소라 작가님에 대한 질문 있었는데 작가님 너무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장편 그 최선의 삶 그리고 단편집 눈과 사람과 눈사람 그리고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위해서 모두 느껴지는 어떤 서늘함 같은 게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특히 최근 초파리 돌보기에서 그 서늘함 속에 변화가 느껴져서 인상이 깊었는데 작가님 개인적으로 그 어떤 이행 같은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소설을 쓰는 동안 사람이 많이 변한 거가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단순히 제가 나이를 들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엔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저에 대해 쓰느라 좀 급급했던 면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던져져 있는 화자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근데 좀 필요성이기도 하고 타인과 연결이 그냥 나라는 사람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걸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뀐 것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좀 그런 대답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가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고 새롭게 소설을 좀 전하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방식으로 쓰고 싶은 것과 좀 같은 결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변주해서 좀 역설하는 것
그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좀 더 강하게 나를 이렇게 추동하는 더 강한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그 두 개를 섞어서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면서도 뭔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자신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한다던가, 이렇게 하나의 딱 방식으로 딱 저의 경우는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작법에 대한 얘기 대답하기 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옆에서 보니까 드네요. 네. 윤설아 작가님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한다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쓸 때 답습 혹은 자기 복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날려버리려고 하는 노력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항상 도대체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생각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형식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항상 약간 제가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때 그분이 오시고 그냥 오시면은 그걸로 하는 것 같은데, 임소라 작가님 말씀대로 이거 옛날에 썼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그렇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초고를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빼내려고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런 욕심이 들 때도 있어요. 나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해봤으니까 내가 잘 모르긴 하는데 써봐야지, 이러면은 또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국 내가 좀 아는 거를 써야 되는 운명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앉아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는데 기억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잊혀진 여성의 역사들이 많다고 작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역사, 우리 여성의 역사가 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사실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기보다 어떤 걸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지아련 소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아련 소설가가 쓴 소설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읽어도 옛날 소설이라고 절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좋아요. 근데 아까 발제문에서 그 지아련 소설가의 남편이었던 이마 작가와의 관계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마 시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시도 써놓고 몇 구절은 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아련 소설가의 소설을 뒤늦게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소설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못 만났던 거죠. 근데 지금의 고등학생들, 이 다음의 고등학생들은 지아련 소설가의 소설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그 작가의 소설을 읽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너도 읽어봐,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역사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것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라이팅 작업을 하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리라이팅 된 임설아 작가님이 다시 쓴 지하련의 소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헌책방에서 봤던 책 중에 그 진은영 선생님이 그 봤던 게 아니고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니체를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엄청난 애정과 그러니까 어떤 첫 만남의 접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고전이 되죠. 엄청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 책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쓰고 그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텍스트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막 강의를 막 다니는데 학교 말고 그 학교 밖에 하는 강의 제가 어머님들은 표현 좀 이상하고 시니어 분들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 써보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쓰시고 자기 이야기를 어디서 한 번도 안 해보셨다가 거기서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소설 더 잘 쓰시는 거예요. 진짜 맛깔나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최은영 작가님의 발표문하고 좀 연관성 있는데 좀 뭔가 말하게끔 글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좀 기회가 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닐 때만 혹은 어떤 학교의 그런 제도 안에서 승인된 사람들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훨씬 많아져서 좀 무료로 이런 글쓰기들 자기에 대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글 쓰는 시간도 뭔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말 중에 공부할 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육체적으로 그걸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전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런 것부터 다 해제가 됐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책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니까 눈이 건강하고 허리가 건강하고 이런 생각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어떤 한계의 선들이 좀 더 해제돼서 나이가 들어도 늦깎이 작가라는 말이 그냥 없어지고 늦깎이 등단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역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즐거운 질문이 있어요. 별개의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들 모두 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다 그러세요? 네. 애정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한 것은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쯤에나 나와야지 자연스러운데 약간 오고 가는 질문 속에서 약간 곤혹스러워 하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끝나기 전에 약간의 쉼의 시간인 거죠.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너무 뜬금없죠? 지금. 네, 제가 진짜 이게 또치인데 이름이 진짜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제가 갑자기 또치에 대한 영상 편지 네, 저 영상 편지 진짜 쓰고 싶어요. 또치 죽을 때까지 제가 잘 지켜주고 죽고 나서 또 제사도 지낼 거고 근데 제가 또치를 알고 나서 세상을 보는 시선도 진짜 달라진 것 같고 그냥 너무 사실 저는 사랑을 또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부르자에서 작가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거든요. 사랑은 어떤 천재 탐정도 완벽하게 추리해낼 수 없고 가끔은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것. 이게 제가 왜 메모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또치랑 오늘 이렇게 연결이 될 줄 그 사랑을 또치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네요. 이게 무리한 질문이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질문에 좀 답을 뒤늦게 하고 싶었는데 빨리 하고 싶네요. 네, 이게 기록이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집에 개를 키우고 개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10일이 지나면 같이 산 지 1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밖에 아직 안 됐는데요. 어렸을 때 살던 개가 죽은 이후에 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면은 같이 살려고 기다리다가 작년에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이름이 미호고 같이 산 지는 6월 6일자로 이제 10년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는 포터라고 해가지고 걔는 이제 9살이고 같이 산 지 9년 돼가고요. 첫째는 삼색 고양이고 둘째는 고등어이고, 제가 오늘 이곳으로 출발할 때 두 마리 다 굉장한 분노감을 드러냈지만 빨리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순간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커뮤니티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따스하고 좋았어요.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작법에 대한 얘기 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 임소라 작가님께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분은 문예창작과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쓰는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소설 중에 전공을 정하셔야 된대요. 네, 그래서 시랑 소설 둘 다 잘 쓰기 너무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다 하시는지, 잘 하시는지. 그래서 레버를 돌리듯 시 쓸 때, 소설 쓸 때 생각이나 감각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모드 전환? 네, 이렇게 딱 되시나요? 모드 전환은 소설을 쓰고 있으면 다른 쓰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청소나 다른 게 하고 싶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으면 시가 너무너무 쓰고 싶어지고요. 시를 쓰고 있으면 또 소설이 너무너무 쓰고 싶어져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 어떡하죠? 결정하셔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결정이 지금 못 된다는 건 어느 한쪽을 확 기울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써보시고, 네,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대비추는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최은영 작가님께도 질문해 주셨어요. 그 작가님 소설은 다국가 그리고 다인종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이제 경험하지 않은 그 영역 생생하게 좀 그려내실 수 있는지 비법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경험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했던 것도 많이 썼고, 그리고 아예 안 해본 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쇼코이미소라는 걸 썼을 때는 일본에 가본 적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고, 뭐 러시아에 관련된 소설 썼을 때도 가본 적 없었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그냥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상상하거든요. 어디를 가는 거를. 못 가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상상하다 보면 여긴 그 도시를 아는 것 같아요. 하도 인터넷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장소가 나오면 그것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썼을 때는 그 외국인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폭력들, 그 남성 또는 사회 구조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들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또한 좀 충분히 조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뭐 세대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좀 더
극심하게 드러난다고 절실히 느끼는 요즘인데요. 나에게 젠더 폭력을 가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시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네. 이게 이제 소장농이 있으면은 지주랑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장농들끼리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마름이 와가지고 소장농들을 괴롭힌다든지 하고 지주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항상 느꼈어요. 좀 가진 게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대적인 차이가 생길 때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여자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낙태도 많이 하고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세대였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정말 과연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 정말 노력하지 않는 한? 저는 제 진짜 뼛속 깊이 저를 멸시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는 있었고 그런 부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여성들을 멸시하거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는 저희 윗세대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글을 쓰기도 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뭐 60년대에 태어나고 50년대에 태어나서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내가 뭐가 달랐겠어,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해라는 생각 같은 것들, 저는 그것도 되게 다른 여성을 대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네. 이건 이제 공통 질문이고 좀 마무리 질문으로 적합할 것 같은데, 사실 질문은 역사 소설에 대한 기준 정의, 그걸 개인적으로 한 기준 정의 내린다면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꼭 역사 소설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라기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이 글들을 쓰시면서 뭔가 충분히 표현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이 글 안에 다 풀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역사에 대한 나의 생각, 역사와 소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역사란 무엇인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이렇게 사회적인 소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소설, 뭐 역사 소설, 뭐 이런 그런 구분을 허무는 작가가 항상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배경 없이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내면을 최대한 깊게 들어가 보는 작업을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발제문에도 썼듯이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의 그냥 정말 가장 개인적인 슬픔이라든지 아픔 같은 것들을 깊고 깊게 써보자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가끔 사회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구상하느냐라는 질문을 뭐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뭐 역사나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하고 시작한 적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냥 한 사람을 깊게 생각하면 그 안에 역사가 당연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이 역사 바깥에서 존재할 수가 있나? 그냥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쓰다 보면 같이 나오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 질문에서 여성이
가족끼리 폭력을 가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하기도,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글이나 뭐 뭔가를 적어내려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얘기가 여성 역사 소설하고 어울리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역사 소설을 치면 되게 많이 어이없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 소설이란 그러니까 역사라는 단어와 소설이란 단어를 붙여놓고 두 개 다 정의가 너무 되게 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 하나로 정의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모두 다 공감을 좀 하는 게 진짜 근데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만 해도 사실 이제 코로나를 빼놓고 저희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나 사회적 맥락을 떼어놓고 한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을 빼놓고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거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소설들이 전 다 역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범주 자체를 꼭 나눠야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역사 소설과 여성 서사라는 것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이제 세 분의 글을 듣고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여성의 이야기가 어떤 사회와 맺는 관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거나 혹은 그 관계성이 배제되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느낀 작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소설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 세션이 준비가 됐던 것 같고 작가님들의 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삶이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맥락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읽고 또 살아가고 이런 어떤 삶의 태도로 또 내면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분씩 오늘 소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2시간이어서 엄청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휙 지나간 것 같아서 신기했고요.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고 시간도 늦었는데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날씨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도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여기 앞에 분들과.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폭탄처럼 막 비가 잠깐 한 20-30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생각 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많이 찰 줄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자리 오면 너무 많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일찍 왔는데 그때도 너무 긴장돼서 다른 분들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여기 처음 뵙는 작가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는 동안 같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대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교보생명, 교보문고가 후원하는 2022 젊은 작가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 축하 영상에서
그 은희경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일간 이 문학을 바탕으로 젊은 작가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 사이에 작은 유대감, 연대 같은 것이 생겼다는 느낌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독자분들께서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느낌이 한국 문학을 추동하는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과 젊은 작가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일 동안 네, 코로나, 노동, 몸, 책, 여성을 키워드로 진행된 포럼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